단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나라의 하늘이 꺼졌고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산 방공망이 먼저 멈췄고 그 직후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수갑을 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단 2시간 만에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이 장면을 가장 먼저 지켜본 나라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같은 중국산 무기로 같은 하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대신 비용은 7배, 기술 이전은 없다. 이게 정말 동맹의 태도일까요? 미국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전부 버려라.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럼 그 5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하늘은 누가 지켜준다는 걸까요?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때 이상한 보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미군의 전자전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틴 정체불명의 기체 한 대 말이 됩니까? 미군 전자전 속에서 멀쩡히 버틴 기체가 있다는 게 미국 것도 중국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체의 코드명은 K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이 숨겨왔던 이것이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아니, 한국이 이런 카드를 아직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그 선택 하나로 미국의 전략은 바뀌었고 중국의 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강대국들이 아니라 한국이었을까요? 강대국은 고객을 원했지만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지금부터 남미의 하늘을 바꾼 충격적인 진실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아스 로메로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에서 위기 대응 분석을 맡고 있고 남미 여러 나라의 방공 상황을 비교 검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의 하늘이 꺼진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새벽 국방부 상황실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수도 상공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전이 하늘을 덮는 순간 중국산 방공망이 먼저 멈췄고 그 다음 장면은 너무 빨라서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비었고 공중 표적 표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권의 상징이던 방공체계가 멈추자 권력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남미 전체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무기라는 건 가격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아르헨티나가 더 크게 흔들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하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 방공체계를 갖췄다고 자부해왔고 미국과 유럽이 비싸고 까다로운 동안 중국은 빨랐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베네수엘라의 화면 한 장면으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끼리의 싸움은 먼 뉴스가 아니라 남미의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순서가 누군지 묻는 질문이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 모든 나라가 동시에 같은 공포를 느꼈으니까요. 우리는 곧바로 중국 쪽 채널을 열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동맹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비용은 7배, 기술 이전은 없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더 길고 차가운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갈 곳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다른 문도 두드렸습니다. 미국 쪽 라인에 보안 문의를 넣자 돌아온 건 친절한 안내가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중국산을 전부 버리고 다시 말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공백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베네수엘라가 무너진 현실에서 아르헨티나의 하늘을 비워두라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이때부터 남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겁주려는 톤이었습니다. 중국산을 쓴 나라들의 안보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자극적인 자막이 매시간 올라왔고 국제 언론은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남미는 결국 어느 편의 뒤뜰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나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뒤뜰이 아니라 나라였고 하늘은 국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남미방산 전시회에서였습니다. 각국 장성들과 기자들이 몰려있던 곳은 늘 강대국 부스였고 그 옆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기가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이 거의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겠냐는 시선이었습니다. 남미에서 한국은 휴대폰과 자동차로는 알려져 있었지만 군사기술로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무기를 숨기겠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공포 속에서도 처음엔 한국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만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밖의 선택지는 애초에 목록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스크린이 몇 번 더 리플레이되는 동안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전자전이 가장 강하게 걸린 구간에서 대부분의 레이더가 잠깐씩이라도 먹통이 되는데 단 하나의 항적만 끝까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이었지만 데이터는 선명했습니다. 잡음이 올라와도 항적이 사라지지 않았고 표적 갱신 주기가 이상할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전 상황에서 가장 흔한 건 허상이고 반대로 실제 표적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구간을 다른 센서 기록으로 겹쳐보고 시간축을 나눠 다시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끊기지 않는 항적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른 나라 장비도 아니고 미군 기록에도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분석팀이 조용히 한 줄을 보고했습니다. 그 항적의 코드가 K로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전시회 구석에 한국 부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미가 무시했던 나라. 작은 나라 주제에 무슨 무기를 숨기냐며 웃던 그 나라. 나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일부러 못 보게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단계에서 나는 그 항적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남미의 하늘을 바꿀 카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단계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 항적 하나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계속 그 한 줄의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남미 전체가 충격에 빠진 와중에 나는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공포는 분석을 흐리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국방부 내부 기록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거의 동시에 진행된 미군 전자전 패턴과 전파 교란 강도, 그리고 중국산 방공망이 반응을 멈춘 시점까지의 시간 정리해보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방공체계는 전자전이 시작된 뒤 평균 반응 시간 12초를 넘기지 못했고 그 이후 탐지 거리는 급격히 줄어들어 200km 밖 표적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여러 나라가 알고 있던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그 전자전 구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항적의 반응 시간은 달랐습니다. 초기 교란 이후에도 표적 갱신이 유지됐고 반응 시간은 2초 이내로 회복됐습니다. 전자전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탐지 안정성이 높아지는 기이한 패턴이었습니다. 분석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데이터 오류라고 했고 누군가는 미군 장비가 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조심스럽게 언급되자 회의실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한국을 군사 강국으로 보는 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미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잘 만들어도 무기는 미국의 그늘 안에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까다로운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방공 체계는 주파수가 고정되거나 변경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강한 교란이 들어오면 탐지 오차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벌어집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는 명중 오차가 급격히 커졌고 요격 성공률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방공망으로서 사실상 무력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항적이 대응하던 체계는 달랐습니다. 교란 상황에서도 주파수 변경 주기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추적 오차가 5m 이내로 유지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중률을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 오차라면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이런 수치를 만든다고. 그건 강대국도 쉽게 못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다른 지역의 전자전 기록과 비교했고 레이더 로그를 시간 단위로 쪼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시선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남미 밖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제 안보 전문 매체가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전자전 분석을 다루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특정 구간에서만 교란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는가? 왜 중국산 체계는 동시에 무너졌는데 다른 체계는 끝까지 남았는가? 기사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크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배경에는 같은 질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진 기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을까? 왜 미국도 중국도 남미도 이걸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처한 선택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남미의 하늘을 지킬 답이 우리가 무시해왔던 나라 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부 보고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 추가 검증 필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이 틀렸을 가능성 높음. 3단계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보고서가 올라간 다음 날부터 상황실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내부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회의 안건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무시하던 단계는 지났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남미에서 군사강국으로 분류된 적이 없었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공개적인 시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 항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작동한 체계를 추적했습니다. 전자전이 걸린 구간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센서 성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탐지 반응 속도와 정보 처리 주기가 동시에 따라줘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을 나눠 분석했고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란이 시작된 직후 표적 재계산 주기가 평균 0.8초로 유지됐습니다. 일반적인 방공 체계는 교란 상황에서 3초에서 5초까지 늘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추적 안정 구간에서는 표적 이탈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차 범위는 반복 측정에서도 5m 안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를 본 분석관들이 처음 보인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오류일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최신 장비도 쉽게 넘기지 못하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가능한 모든 변수를 하나씩 지웠습니다. 위성 데이터 중복 여부를 확인했고 센서 간 동기 오차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른 나라 장비의 간섭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증을 거듭할수록 수치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던 안정 구간이 반복 패턴으로 확인됐고
반응 속도 역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교란을 예상하고 설계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류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알려진 기술 범위 안에 있었고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례로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유럽 쪽 장비와 비교해도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독자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보고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부정하기보다는 확인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남미 외부의 반응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제안보포럼에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분석하며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에 대한 토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속에서 자주 등장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체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지금까지 숨겨왔다면 남미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경제 파트너 정도로만 봐왔고 군사 영역에서는 늘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이 체계가 실제 운용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 속도를 가지는지 위협 식별부터 대응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위협 인식부터 대응 준비까지 평균 1.2초 이 수치는 사람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사실상 자동화된 판단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해왔다는 생각. 그리고 그 판단이 남미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치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은 왜 그걸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이 순간부터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단계 숨겨진 설계자의 그림자 수치가 쌓일수록 질문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에서 누가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만든 장비가 아니라 오랜 시간 가정과 실패를 반복하며 다듬은 체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공개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했습니다. 훈련 사진 몇 장, 기술 개발 언급 몇 줄, 강대국들이 즐겨 쓰는 과시나 시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고 설명도 짧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누구라도 알리고 싶어질 텐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방향을 거꾸로 추정했습니다. 전자전이 강해질수록 안정되는 구조 반응 시간이 줄어들수록 오차가 좁아지는 패턴. 이건 성능을 키운 결과가 아니라 조건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교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 교란을 전제로 작동하는 방식. 즉 방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방해 속에서 살아남는 설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국제학술지에 실렸던 짧은 논문 하나, 전자환경에서의 적응형 추적 구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저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이 다루던 개념은 단순했습니다. 센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판단축을 동시에 돌려 교란이 오히려 기준점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 그 논문을 쓴 연구진의 소속은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그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확인된 수치와 겹쳐보았습니다. 주파수 도약 속도와 신호 복원 주기, 위협 식별 알고리즘의 분기 구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오류를 찾지 않았고 반박도 줄었습니다. 대신 묵묵히 메모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왜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는지가 더 큰 의문이 됐습니다. 이 질문은 곧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모든 기술을 공유하지는 않았고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남미에 대해선 더 조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어떤 무기를 쓰는지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쪽 분석 자료 일부에서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 평가 문구가 수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전 효과 전면이라는 표현이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적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누군가가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쪽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남미 언론을 통해 성능을 강조하던 태도가 줄어들었고 대신 기술 유출을 경계하는 발언이 늘었습니다. 이 역시 이상했습니다. 보통 자신 있는 쪽은 더 떠들기 마련입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불확실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이 흐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단일 무기가 아니라 강대국의 계산을 흔드는 변수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수는 아직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미는 물론 미국과 중국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이건 기회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기회라는 건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었고 위험이라는 건 잘못 건드리면 모두의 시선을 받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2시간의 붕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내부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핵심 체계 존재 가능성 높음. 공개되지 않은 설계 개념 포함 추가 확인 시 전략적 판단 필요. 아직 그 무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구조의 전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아르헨티나의 선택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단계 세계가 숫자를 다시 보게 된 날, 숨겨진 설계의 윤곽이 드러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걸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르헨티나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미 밖에서도 조용한 재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국제안보 분석가들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작성한 보고서의 문장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우위라는 표현 뒤에 조건부라는 단어가 붙었고 절대적 무력화라는 평가에는 예외 조항이 달렸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전문가라면 그 미세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다시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도 같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방공 교리와 전투기 운용 과정을 전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한국 관련 데이터를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편했습니다. 기존 상식이 하나씩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전 환경에서의 평균 대응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강대국 장비의 표준값은 대략 3초 안팎이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빠르다고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계는 1초대 초반에서 반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운용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탐지 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전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라면 대부분의 체계가 200km 안팎을 안전구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체계는 교란이 걸린 상황에서도 250km 이상에서 표적 식별이 유지되는 구간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계산 오류를 의심했지만 다른 센서 기록과 교차 검증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일부 해외 분석가는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체계가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같은 전제가 붙었습니다. 한국일 리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그동안 군사 영역에서 과소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편견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반응 시간과 오차 범위 탐지 거리와 안정 구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체계는 현재 공개된 목록 안에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아시아의 중견국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숨겼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강대국 중심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왜 더 일찍 보지 못했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미의 안보가 늘 외부 선택지에만 묶여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이 조용히 기술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세계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계산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아직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성능의 일부였고 진짜 비장의 요소는 아직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6단계 의심이 무너지는 테이블 한국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외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남미 안보 포럼 비공개 회의에서 한 유럽 측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치를 냈다면 이미 세계가 알았을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를 리 없고 남미가 먼저 알아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시간이 짧다는 건 계산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주장 탐지 거리가 길게 보인 건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한 예외라는 해석 명중 오차가 작게 나온 건 시뮬레이션 설정이 현실과 다르다는 의심. 모든 설명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이건 착시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의심은 곧 공식적인 검증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다시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만의 분석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 과정이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숫자가 거짓이라면 여기서 끝날 것이고 진짜라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검증은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조건을 바꿨고 가정을 줄였으며 가장 불리한 환경을 상정했습니다. 전자전 강도를 높였고 표적수를 늘렸으며 센서 간 동기 지연까지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 재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반응 시간은 여전히 1초대 초반을 유지했고 탐지 안정 구간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습니다. 명중 오차 역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건을 악화시킬수록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수집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른 센서 조합, 다른 분석 알고리즘, 다른 시간대 기록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는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류를 찾겠다는 말이 사라졌고 대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분석가들의 시선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센서를 잘 만든 문제가 아니라 체계 전체가 다르게 설계됐다는 뜻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전자전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려 한 게 아니라 전자전을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들, 과거 한국의 연구 흐름을 알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공개 시연보다
실전 운용을 중시해왔고 외부 평가보다 내부 기준을 우선하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있어도 굳이 떠들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설명은 의외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언론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비웃던 기사 제목은 사라졌고 대신 의문형 문장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가? 중요한 변화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그걸 해냈느냐는 질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선택지 중 하나로만 검토되던 한국이 이제는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장비를 평가할 때 한국 관련 수치가 비교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얕보던 대상이 판단의 기준으로 올라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도 아직 결정적인 카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겉으로 드러난 성능과 구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놀랍지만 만약 이게 전부라면 왜 이렇게까지 숨겼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체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곧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이 가진 비장의 핵심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말입니다. 7단계 반전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됐다. 6단계에서 재검증이 끝났을 때 남미 쪽은 거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우연이나 착시가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남미 밖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한국을 깔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출처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해외 언론은 남미가 공포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데이터도 크게 보인다는 논리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아르헨티나가 협상력을 키우려고 한국을 이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치적 카드로 한국을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남미가 궁지라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반응이 신경 쓰였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이기지 못하지만 여론은 종종 숫자를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검증은 성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누구든 부정할 수 없도록 수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의 한 정보기관 출신 분석가가 포럼에 나타났고 그가 가장 먼저 던진 말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걸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부터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 보통은 수출로 돈을 벌거나 동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말이 던져지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확실하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계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숨겼는지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외국 인사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강대국의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향해 비꼬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주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부품은 외국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보지 않고 껍데기를 들이대는 방식. 그래서 진짜 기술의 중심을 흐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직후 현장에 있던 군사 기술자들이 즉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원산지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전에서 살아남는 구조가 문제라는 이야기. 바로 그 구조가 공개 목록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나라가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롱하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반박이 감정이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외 공동 검증을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남미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언제든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덜한 국가들의 기술진을 초청했고 검증 환경을 통째로 개방했습니다. 검증은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센서 데이터의 원본 무결성 확인. 둘째는 분석 알고리즘의 재현 가능성 검증. 셋째는 같은 조건에서 다른 체계와의 비교 실험입니다. 첫째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의심은 이거였습니다. 남미가 데이터를 편집했을 가능성. 전자전 구간을 유리한 방식으로 잘라냈을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시간축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짧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유리한 구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불리한 구간에서 안정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더 집요한 의심이 붙었습니다. 분석 알고리즘이 특정 패턴을 과장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술진이 자기 방식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계산법, 완전히 다른 필터링, 다른 변수를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응 시간 1초대 초반 추적 오차 5m 내외 유지 교란 상황에서 탐지 안정 구간 반복. 이 수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심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왜 이 체계만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비교 실험에서는 더 큰 충격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체계는 전자전이 강해질수록 탐지거리가 줄고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체계는 교란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오히려 안정화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 부분에서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교과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방해를 피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이 조용히 바꿔놓았던 기술 용어들 전자전 대응이라는 단어를 넘어 전자환경 적응이라는 표현이 늘어난 흐름. 당시엔 별 의미 없는 홍보 문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표현이 설계 철학을 드러내는 힌트였습니다. 외국의 반응도 여기서 크게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쪽이 이제는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인정하고 배우려는 쪽, 다른 하나는 인정하되 불편해하는 쪽입니다. 인정하는 쪽은 태도가 빨랐습니다. 남미 몇몇 국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연락해왔습니다. 한국과 어떤 형태로든 기술 협력을 검토 중이라는 말. 그리고 그 검토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전자전 생존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불편해하는 쪽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내부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대응 능력을 평가 항목 상단으로 끌어올리고 기존 수입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즉 공개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방향을 바꾸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을 얕보던 새로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흘러나온 메시지였습니다. 남미에 한국이 들어오면 혼란만 커진다는 식의 경고.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 남미에 맞는 무기를 못 만든다는 말. 이런 논리는 늘 같았습니다. 상대를 실력으로 이기기 어려우면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설득력을 잃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논쟁의 중심은 경험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된 성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이미 여러 손을 거쳐 같은 결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공개할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시청자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한국이 센서와 전자전에서 앞선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냥 그걸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절반입니다. 진짜 충격은 이 수치들을 가능하게 만든 비장의 요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장의 요소가 드러나는 순간 한국을 얕보던 언론과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 그 과정은 성능보다 더 잔인하고 더 통쾌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관련 추정 성능 검토에서 한국의 설계 의도와 운용 개념 분석으로 이제 게임의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8단계 계산이 끝나고 태도가 바뀌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다. 한국을 얕보던 외국의 반응이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회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개석상에서는 말을 아꼈고 비공개 자리에서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성능이 맞느냐를 묻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이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는지를 물었다. 이 변화는 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한 국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남미와 유럽 공동 검증 결과가 요약 발표됐는데 슬라이드에 올라온 건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숫자였다. 전자전 최대 강도 구간에서의 평균 반응 시간, 표적 이탈률 추적 안정 구간의 반복 빈도, 각 항목이 간결하게 나열됐다. 발표가 끝나자 첫 질문이 나왔다. 수치가 너무 좋다는 지적이었다. 환경 변수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 특정 구간만 선택해 강조한 게 아니냐는 공격.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설계를 했다는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 그래서 발표자는 한 장을 더 넘겼다. 가장 불리한 조건만 모아 다시 계산한 결과였다. 교란 강도를 높이고 표적수를 늘린 상태. 센서 동기 지연까지 반영한 수치. 그럼에도 반응 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고 추적 오차는 관리 범위 안에 남아 있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왔다. 이 체계는 단일 장비인가? 아니면 운용 방식까지 포함한 구조인가? 이 질문은 중요했다. 그동안 외국의 평가 기준은 늘 장비 단위였기 때문이다. 레이더 하나, 미사일 하나, 전투기 한 대. 하지만 지금 눈앞의 수치는 개별 장비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검증이 한 번 더 들어갔다. 이번에는 장비를 분리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센서와 판단 구조를 가정상으로 떼어내 각각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센서 성능만 놓고 보면 세계 최상위권은 맞았지만 이 수치를 단독으로 설명할 정도는 아니었다. 판단 구조만 따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각각은 뛰어났지만 결합됐을 때 나타난 안정성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한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다. 이건 장비의 합이 아니라 설계 철학의 결과라는 말이었다. 모두가 그 문장을 곱씹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다. 한국은 왜 이런 설계를 했는가? 왜 전자전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전자전을 기준으로 체계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의 환경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늘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전면 충돌보다 생존을 전제로 한 계산을 해왔다. 그래서 단기간의 과시보다 지속 가능한 운용을 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분석이 나오자 그동안 한국을 얕보던 외국의 반응이 또 한 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인정은 없었지만 행동이 달라졌다. 몇몇 국가는 전자전 대응 항목을 자국 무기 평가 기준의 최상단으로 올렸다. 기존 계약 조건에 전자환경 생존성 검증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명백한 변화였다. 한국의 수치가 기준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로운 의심도 제기됐다. 한국이 일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 핵심 알고리즘을 감춘 채 외곽 성능만 보여준 게 아니냐는 추측. 이 의심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재검증이 요구됐다. 이번에는 장시간 운용 데이터였다. 단발성 성능이 아니라
지속 운용에서의 안정성 피로, 누적 상황에서의 반응 변화. 이 검증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중간에 여러 차례 중단됐다.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메모만 했다. 장시간 운용에서도 성능 저하 패턴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지연이나 오차 확대가 이 체계에서는 늦게 나타나거나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오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의심은 사라졌고 대신 불편함이 남았다. 한국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 언론의 논조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찬양도 비난도 아닌 조심스러운 분석이 늘었다. 한국이 조용히 축적해온 기술 경로 공개를 최소화한 개발 방식, 실전 운용을 기준으로 한 설계. 이런 표현이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결론이 명확해졌다. 이건 일시적인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다. 2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었다. 지금까지 분석된 수치와 구조는 한국이 가진 역량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여러 정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요소가 남아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요소가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한국을 얕보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회의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정리됐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성능을 묻지 않는다. 한국의 선택을 분석해야 한다. 그 문장이 남미의 하늘을 둘러싼 논의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렸다.